네, 안녕하십니까.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에서 이번에 과학의 달 기념으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왜 별을 보아야 하는가? 그러면 지금부터 화면을 공유하면서 오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왜 우리는 별을 보아야 하는가?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제가 대학교 때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별을 보러 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까만 밤, 이 별빛 아래서 저의 꿈을 갖다 많이 키우고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는 왜 별을 보아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30분 정도 강연을 해보겠습니다. 네.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네. 울산바위 뒤로 멋진 은하수가 보이죠? 별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별을 보아야 하는가요? 제가 30년 넘게 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봤던 주제가 바로 또 이겁니다. 왜 별을 보고 있는가? 매일같이 보는 별 똑같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오늘은 왜 별을 보아야 하는가? 사실은 제가 지난 30년 정도 밤하늘 별을 보면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별을 본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갖다 제가 좀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많은 분들과 이야기해보고, 제가 느낀 바를 가지고, 별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138억 년 전, 빅뱅으로부터 우주가 시작되었죠. 네.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간도 없었고요. 물질도 없었고요. 오직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온도의 에너지 덩어리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빵! 이 빅뱅이라고 하죠. 이 빅뱅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우주가 탄생됐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공간과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현재까지 밝혀진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우주의 역사입니다. 네. 우주가 빅뱅이 있고 나서 약 38만 년이 지나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서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고 여러 가지 미립자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전자라든가 뭐 양성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났죠. 그리고 이런 전자들이 온도가 내려가면서 38만 년쯤 지나고 나서 우주의 온도가 약 3,000도 정도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자들이 핵에 붙으면서 원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때 우주의 태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빛들이 전자에 막혀서 우주로 뻗어나가지 못했는데 이 38만 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전자가 원자와 결합하면서 중성 원자들, 수소, 대부분이 수소입니다. 약간의 헬륨이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빛들이 우주로 뻗어나갔다고 합니다. 이때 이후로는 우주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별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8만 년 정도가 지났을 때 우주 빅뱅으로서 만들어진 자연계의 원소는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수소였죠. 네. 그리고 이제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로 뻗어나갔던 대부분의 수소인 이런 가스들이, 수소 가스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별을 만들기 시작했죠. 만약에 우주가 아주 균일하게 수소가스들이 퍼져 있었다면 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딘가는 조금 더 수소가 많았을 거고 좀 적었을 거죠. 좀 많은 곳에서 중력으로 인해서 수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수소들이 모이면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다가 1,000만 도가 넘으면 거기에서 별이 태어나고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 별과 우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이 과거에는 뭐 4억 년 후다, 5억 년 후다 얘기가 많았는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주에 나가서 작년부터 관측을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 결과 거의 빅뱅 이후 한 2억 년 정도가 지났을 때부터 우주에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별, 은하는 물론 별이 먼저인지 은하가 먼저인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최초의 별들은 빅뱅 이후 약 2억 년 정도가 지나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 군데서 이제 은하와 별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약 빅뱅 이후 90년 정도, 90억 년쯤 지난 후에 그들이 이미 우리 은하계가 만들어진 다음이에요.
그때 우리 은하계 외곽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일이냐 하면 바로 초신성이 폭발한 거예요. 이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이때 별 속에서 만들어진 무거운 물질들이 퍼져나갔고 그 물질들이 우리 은하계에 들어오면서 우리 은하계 속에 우리 성운, 태양계 성운 속에 들어오면서 태양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진 것은 빅뱅 이후 약 90억 년 정도 흐른 후였다. 지금으로부터 약 50억 년쯤 전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별에서 온 별 부스러기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초신성이 폭발한 그 부스러기들이 태양계 성운 속으로 밀려와서 그때까지는 그저 태양이 있기 전까지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이곳은 수소들이 대부분인 자그마한 성운 덩어리였습니다. 그 성운 속에 초신성에서 만들어진 초신성 폭발로 그 자연계의 원소 중에서 수소서부터 철까지는 수소 다음이 수소가 뭉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이 되고 헬륨이 또 뭉쳐가지고 탄소가 되고 질소가 되고 하면서 마지막에 별 속에서 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과 같은 큰 충격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50억 년쯤 전, 그러니까 빅뱅 이후 약 90억 년쯤 지난 다음에 이 우리가 있는 이 태양계 성운 외곽에 어딘가에서 가까운 곳에서 초신성이 폭발한 거예요. 그때 초신성의 폭발로 그 별에서 만들어진 물질, 또 폭발로 만들어진 철보다 무거운 물질들이 우리 태양계 성운으로 날아온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들이 날아와 가지고 태양계 성운을 수축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거죠. 자, 무거운 물질 중심으로 서서히 성운이 커집니다. 사방에서 중력으로 물질들이 모여듭니다. 사방에서 모여드니까 그 힘 때문에 원시 태양이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 점점 커져서 어느 순간 충분하게 중력이 됐을 때 주위에 있는 것들을 확 끌어당겼는데 그때 끌려오지 못한 것들이 외곽으로 밀립니다. 자, 그러면 가벼운 것들이 멀리 밀려나겠죠. 그래서 목성, 토성, 초랑성, 해왕성 같은 가벼운 것들은 멀리 밀려나서 가스 행성을 만들었고 무거운 물질들은 가까운 데 밀려가지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같은 딱딱한 암석형 행성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세 번째 행성 지구에서 자 우리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수소와 헬륨, 태초에 있었던 수소와 헬륨 말고도 많은 원소들이 있죠. 철도 있고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것은 물이기 때문에 물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 가장 무거운 많은 것이 산소가 되겠죠. 우리 몸속에는 자연계 원소 중에 산소가 제일 많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 몸속에 있는 대부분의 원소들은 별에서 만들어졌거나 별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 거다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인데요. 아무튼 우리는 모두 별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고 우주에서 별에서 온 그런 별 부스러기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날 태양계의 모습이죠. 태양계에는 맨 중심에 태양이라고 하는 항성, 항성은 스타라고 하죠. 수소가 모여서 스스로 타서 빛을 내는 그런 항성인 태양이 있고 그 주위에 8개의 행성과 또 외행성, 수많은 소행성들, 그리고 해성 이런 것들이 이제 태양을 돌고 있죠. 태양의 나이는 약 50억 살, 90억 년쯤 전에 이 빅뱅 이후 90억 년쯤 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 태양은 50억 년 동안 더 빛을 낼 수 있는 수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의 수명은 100억 년쯤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그 세 번째 행성, 태양을 도는 세 번째 행성 지구.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죠. 자,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자, 저도 한번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자,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이죠. 네. 이 국제우정거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모습인데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멋진 오로라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있습니다. 자, 인간을 만든 것이 자연인지 또는 전지전능한 신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몸속의 물질들이 지금으로부터 50억 년 전에 어느 별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태양보다 큰 별이 죽을 때 초신성 폭발을 했고 그때 흩어진 물질들이 우리 태양계로 와가지고 태양계에 지구와 같은 행성을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죠. 만약에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재료만큼은 별에서 가져온 거라. 이것이 이제 저희 천문학자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자연계 물질들,
수소와 헬륨을 빼고는 태초에 없던 물질이기 때문에 별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별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에 있었던 것처럼 별 부스러기들입니다. 자, 멋진 우리 별들 모습을 한번 감상해 볼까요? 자, 이 킬리만자로에 멋있는 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감상해 보세요. 자, 이 영상은 제 후배인 서울대학교 동아리 후배인 권호철 작가가 찍은 거거든요. 격도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별들이 수직으로 올라왔다 수직으로 듭니다. 굉장히 예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멋진 밤하늘의 모습이죠.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오로라가 이렇게 춤추듯이 동영상으로 찍은 거기 때문에 정말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 캐나다의 옐로우라이프라는 곳에 13번을 갔는데 12번 정도를 이런 비슷한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멋진 별이 보이고 오로라가 보이는 곳, 바로 지구죠. 자, 우리 은하계에는 1000억에서 4000억 개 정도의 태양이 있습니다. 정확히 세어본 적은 없죠. 하지만 샘플을 통해서 봤을 때 수천억 개 정도의 태양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바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천문학에서는 1000억이나 9000억이나 사실 비슷한 거예요. 단위가 중요하지 앞에 있는 숫자가 몇 개다 이런 것들까지는 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세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우리 은하계가 지름이 약 10만 광년이에요. 그 속에 우리는 중심에서부터 약 한 2만 6천 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 우리는 있습니다. 네. 이 우리 은하계 내에 얼마나 많은 지구와 같은 행성이 존재할까요? 그리고 그 중에는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이 있을까요? 자, 항상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죠? 이 지구와 같은 행성이 얼마나 많을지 여러 가지 지상에 있는 거대한 망원경과 자, 우주에 나간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 관측 결과 수백억 개의 지구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 천문학자들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바예요. 이것은 이제 하와이에 있는 수바로 망원경이라고 해서 지름 8m 정도의 쌍둥이 망원경입니다. 이런 망원경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파 망원경. 자, 이런 전파 망원경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늘을 관측한 거예요. 그 결과, 자, 이건 이제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고요. 자, 이 결과, 외계 행성 중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 우리가 habitable zone planet이라고 부르거든요. 암석으로 이루어진 표면과 적당한 중력, 그리고 적당한 온도가 있어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그런 것이 생명체 존재의 기본 요건입니다. 지금까지 케플러 우주망원경 등을 통해서 수십 개의 생명 거주 가능한 행성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한 5천 개 가까운 정도의 외계 행성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100개 이상이 발견된 거죠. 이런 샘플들을 통해서 우리 은하 전체를 갖다가 분석해 본 결과 최소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의 수가 수억 개에서 수백억 개는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현재까지 파악된 바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지구처럼 생명이 충만한 그리고 인간처럼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얼마나 있을까? 거기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정말 외계인에 대한 영화도 많이 나오고 궁금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근데 우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건 뭐 상식적으로 정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죠. 왜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이죠. 네. 그리고 최초의 생명체가 바다에서 나타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최소 37억 년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생 인류가 물론 신이 창조했던 아니면 진화를 통해서 나타났던 최대 2, 30만 년 전, 늦어도 10만 년 전에는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지구를 떠나서 다른 천체에 발을 디딘 것은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처음이었죠. 그러니까 불과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이었습니다. 자, 우주의 역사에서 지구와 같은 행성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인간과 같은 지적인 생명체가 나타나서 행성을 떠나 우주로 나가기까지는 지구를 예로 봤을 때 수십억 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수십억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구 역사 46억 년에서 그 중에서 실제로 인류가 지구를 벗어나서 달에 착륙해서 발을 디딘 것이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죠? 확률적으로 수십억 개의 지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기껏 해봤자 1억 분의 1 정도의 확률로서 우주에 나가서 다른 천체에 발을 디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류가 진화를 해왔던 아니면 정말 창조로 만들어졌던 지구와 같은 환경에서 우주 나갈 때까지는 그렇게 단순하게 바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의 뜻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진화의 과정인지 과학은 알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우주의 역사 138억 년을 돌아봤을 때 지구를 놓고 봤을 때 지구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네. 자, 인류가 1969년 아폴로 11호 발사하는 장면입니다. 자, 인류가 등장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진화를 통해서 나타났던 실제로 우주 나가기까지도 10만 년 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외계인이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 은하계에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수억 개에서 수백억 개가 있다고 해도 그곳에 지적인 생명체가 나타나는데 최소한 수십억 년이 걸릴 거고, 그죠? 그 지적인 생명체가 또 우주로 나갈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죠. 몇십만 년이 걸릴 거고. 그래서 총 행성이 만들어져서 그 행성에 지적인 생명체가 나타나고 외계의 다른 천체로 나갈 때까지는 수십억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외계인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자, 그리고 우주로 나간 생명체가 다른 별과 별, 행성까지를 여행할 수 있을 정도의 문명을 이룬 곳은 얼마나 될까요, 또? 자, 참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하는 거예요. 자, 이 멋진 과거에 상상하도 못했던 이 우리나라 모습입니다. 그죠? 자, 이런 모습들 지구의 역사에서 지난 100년만큼 급속한 문명의 발달이 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정말 문명의 발달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어요. 기하급수 족이 아니라 적인데요. 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할수록 지구의 환경은 점점 더 인간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많죠. 그렇다고 본다면, 과학적인 한계로만 본다면, 별과 별 사이를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별과 별 사이를 여행할 수 있을 정도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다른 별도 가고, 다른 별들에 있는 외계인도 만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별과 별 사이 이동할 때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웜홀로 통한 공간 이동은 불가능해요. 웜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블랙홀로 들어가야 되고, 블랙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구가 새끼손톱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새끼손톱만해지면 우주선이나 사람은 얼마나 지겠어요? 안 보이죠? 모든 원소들이 다 수축돼가지고 핵조차도 붕괴된 것이 바로 블랙홀이기 때문에 웜을 통한 공간 이동,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식의 공간 이동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광속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지연됩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던 특수 상대성 이론이에요. 광속이 되면 시간은 정지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우주에 나가서 우주선이 계속 속도를 높여가면 어느 순간 광속에 가까운 속도가 날 수 있겠죠. 우주는 마찰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연료를 사용해서 속도를 높이면 됩니다. 그것이 뭐 몇 달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간에 그렇게 해서 광속에 가까운 속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 우주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의 시간은 지구에 비해서 굉장히 느려지는 거죠. 몇십 광년, 몇백 광년 되는 그런 먼 거리를 실제로 긴 시간이 아니라 그 우주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삶의 짧은 시간 동안에 갔다 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구의 시간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흘렀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도 항성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빠른 우주선을 만들지 않더라도 인간이 육체적인 한계를 벗어난다면, 자, 이런 뭐 안드로이드를 갖다가 한다든가, 또는 얼마 전에 그 은하철도 999의 그 원작자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봤던 은하철도 999, 기계 인간이 나옵니다. 인간의 영혼을 갖다가 이제 옮긴 기계 인간들. 아무튼, 인간이 육체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많이 들어요. 이런다면 결국은 우주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문명이 과연 그때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의 우리의 과학 문명의 발달 속도로 본다면 분명히 외계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앞서 문명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당연히 항성간 여행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눈에 좀 띄어야 되는데 전혀 띄질 않는 거예요. 자,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해서부터 오늘날까지 팽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자, 실제로 본다면 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빅뱅 이후 한 2, 3억 년 후라고 그랬잖아요.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는 수십만 광년에서 수백만 광년입니다. 우리 은하 옆에 있는 위성 은하인 대마젤란, 소마젤란 은하는 약 한 20만 광년 떨어져 있지만 더 먼 외계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까지는 200만 광년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십만 광년, 수백만 광년 떨어진 외계 은하까지 여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은하 내에 우리 은하 내에서 여행할 정도의 광학 문명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고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진 것은 은하가 이 우주 역사에서 90억 년 정도가 흐른 뒤였어요. 거기에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거의 50억 년 후에 우리의 문명이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만들어진 항성계, 그 우리 은하에 있는 최소한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 있는 행성 중에서 지구와 비슷한 것이 수억에서 수백억 개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은하 내 여행할 정도의 과학 문명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구의 과학 문명도 지구의 발달 속도라면 수십 년, 아니 최소한 수백 년 이내에는 별과 별 사이를 여행할 수 있을 정도의 문명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수백 년이 더 걸리고 수천 년이 걸리더라도 그것은 우주 시간으로는 무척 짧은 시간일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보다 앞선 문명이 있어야 하겠죠.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니까. 그리고 그들의 우주선이나 우주 어딘가에 만들어 놓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135억 광년 이상의 먼 거리를 볼 수 있고 항성을 도는 행성의 모습도 볼 수 있는 우주망원경으로도 그런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허블 우주망원경,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을 통해서도 어디에서도 아직 외계인의 지적인 생명체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광년 떨어진 은하 중심의 블랙홀까지도 확인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정작 우리 은하 내에 있는 어떠한 문명도 흔적이 찾지 못했습니다. 자, 5,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M87이라고 하는 은하 내에 있는, 자, 태양보다 질량이 수십억 배 되는 그런 거대한 블랙홀의 모습을 지구 전체를 하나로 묶은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라고 하는 전파망원경 이런 네트워크로서 발견한 것이 바로 몇 년 안 되는 일이죠. 네.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우주를 보고 또 문명을 통해서 자, 배운 것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뒤에 보이는 그림은 자, 고대에 있었던 프랑스의 어느 동굴에 있었던 그런 이 동물 그림들 속에 별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수만 년 전에도 이 그 원시인들이 별을 봤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동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자, 수천 년 전에 아라비아의 목동들이 밤하늘을 보면서 별자리를 만들었고 그런 이야기들이 또 별자리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지면서 우리는 통해서 별자리를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중세 이후에는
배를 통해서 남반구를 항해하던 사람들이 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남반구의 별자리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구에서 과거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우주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별자리를 통해서 과거를 배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런 말도 있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신채호 선생이 했던 이야기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물론 이론은 있지만요. 자, 아무튼,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은 우리 우주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더 먼 과거예요. 자, 지구에서 볼 때 달까지는 1.3초가 걸리죠, 빛이. 우리가 보는 달은 1.3초 전의 달입니다. 태양은 약 8분 20초 전의 태양이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별인 센타우르스자리 알파별, 삼중성이기 때문에 그 중에 세 번째에 있는 프록스마라는 별이 제일 가까운데 약 4.3년에서 그 정도 떨어진 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구상성단이라고 하는 우리 은하 외곽에 있는 오래된 별들의 집단들, 헤라클레스 상호까지는 약 2만 5천 년이 걸립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까지는 200만 년 이상이 걸리고요. 숫자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실제로 잴 때마다 어떤 형식으로 재느냐에 따라서 오차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위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멀리 보면 벌써 더 먼 과거를 보는 거예요. 1990년 허블 우주 망원경이 올라가면서 자, 기본적으로 그 이전까지 지상 망원경으로만 봤던 그런 우주는 약 빅뱅 이후에 약 60억 년 전의 모습밖에 못 봤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빅뱅 이후에 점점 더 가까운 미래를 보게 됐죠. 네. 15억 광년이었다, 8억 광년이었다가 또 해가지고 자, 허블이 거의 빅뱅 이후에 거의 4억 년 정도 되는 그 당시의 모습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2억 년 이상 빅뱅 이후 2억 년 정도 지난 후의 모습까지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멀리 보면 볼수록 더 먼 과거를 보는 거고 그 과거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역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이 있을까요? 우주에 존재하는 은하의 수가 약 1,000억 개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은하에는 평균적으로 1,000억 개 정도의 별이 있어요. 자, 뭐 앞에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위가 1,000억 개, 1,000억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주에 태양과 같은 별이 이만큼 있다고 합니다. 1두의 동그라미가 22개거든요. 세어보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천조, 경, 십경, 백경, 천경, 해, 10해, 100해. 100해만큼 많은 별이 있는 거예요. 이 우주에. 그렇다면 이 우주에 인간이 유일한 지적인 생명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셨던 자연이 했던 나머지 99의 9999경, 9999조, 9999억, 9999억, 9999개의 별들은 뭐냐 이거죠. 들러리라고 하기에는 우주 공간이 너무 넓고 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자, 우리는 별을 보고 우주를 알게 되면서 우리는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 봅니다. 자, 왜냐하면 더 먼 다른 별들 거기에 그거는 또 우리 태양의 먼 과거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한 더 먼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죠. 별의 나이에 따라서. 자, 태양과 지구가 이 우주의 유일한 별과 행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하계 내에만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또 그중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행성이 최소 수억에서 수백억 개 이상이 있고 그죠?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또 수천억 개 이상이 있고 정신없습니다. 별은 우리의 과거이고 미래입니다. 그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우주의 멋진 모습들이에요. 태양과 같은 별이 태어나는 그런 성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대마젤란 은하 속에 있는 타란툴라, 독거미 성운 속의 모습이고요. 자, 이거는 태양과 같은 별이 죽을 때 껍질이 날아가고 가운데 백색 외성이 되는 이런 이 행성상 성운 백색 외성의 모습입니다. 별의 탄생과 죽음의 여러 모습들을 우리는 우주에서 별을 통해서 망원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듯 우리는 별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죠?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곳인지, 그죠? 그리고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수백억 개, 뭐 최소 수억 개의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생명이 만들어지고 지적인 생명체가 나타나고 실제로 우주에 나가서 다른 천체에 발 디디기까지는
최소한 수십억 년의 시간이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수억 개 중에 1억 분의 1, 1억 분의 1 정도의 확률로 다른 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은하계가 지름이 10만 광년이에요. 그 넓은데 거기에서 자, 지구와 같은 행성이 최소 몇 개, 내지는 몇백 개라는 거예요. 너무 넓기 때문에 이 지구 전체를 놓고 본다면 정말 지구 전체에 사람이 몇 명 살거나 몇십 명 사는 거, 그럼 만나기가 거의 힘들 수도 있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외계인에 대한 생각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1950년 유명한 물리학자였던 페르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Where is everybody? 그들은 다 어디 있냐 이거죠. 별이 이렇게 많고 행성도 많은데 어디 있냐 이거죠, 외계인들은. 자, ET가 됐든 이런 착한 외계인이든 에어리언이 같은 무서운 외계인이든 우리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1950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20년대 이 많은 과학문명이 발달된 지금까지도 특별하게 발견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외계인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일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상성 간 여행이 과연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느냐? 별과 별 사이 여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 또 하나는 우리의 문명이 아직은 낮은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 많은 별들 속에서 자, 우주는 넓고 우리의 존재를 알리기에는 그리고 다른 문명체를 발견할 정도까지는 우리의 문명이 아직 이르지 못한 건 아니겠느냐.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번 작은 시골에 특별한 발명이 있고 뭔가 좋은 획기적인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대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문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 은하계 전체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발달하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외계인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그리고 외계인들이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정말 하찮은 우리 은하계 변방의 자그마한 곳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 태양계는 은하 중심에서부터 한 2만 6천 광년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곳에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가장 무서운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문명에도 수명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 핵폭탄, 우리 문명이 멸망하는 거 정말 어느 정도 이상의 문명이 되면 결국 자멸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할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의 문명 어디까지 갈 것인가? 사실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이 지구가 이 문명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달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문명이 되면 결국은 스스로 멸망하는 것. 사람이 나와서 태어나서 어른이 되고 나중에 늙어서 죽는 것처럼 문명도 결국 수명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보다 더 발달된 그런 정도의 문명들, 상성간 여행을 할 정도의 문명이 되기 전에 문명들은 다 멸망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상상도 해보는 겁니다. 정답을 알 수는 없어요. 네. 자, 지금 보이는 그림은 작고 청백한 푸른 점. 자, 보이죠, 1호가 해왕성 궤도를 넘어서 태양계 외곽으로 빠질 때 그때 칼 세이건 박사가 제안해가지고 카메라를 뒤로 돌려서 지구를 찍은 겁니다. 아주 작은 창백한 푸른 점으로 보이는 거죠. 네. 이런 분명한 것은 이 지구가 사실은 엄청난 행운의 장소라는 겁니다. 우리 태양계 내에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지구와 같은 데는 없어요. 그리고 지구의 환경이 계속 나빠져가지고 걱정하는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지구의 문명의 지속 가능성. 분명히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서로를 아낀다면 정말 우주에 나가서 우주 문명을 만들고 다른 천체에 가가지고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별에서 온 별 부스러기들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죽은 다음에 다시 또 별로 돌아갈 겁니다. 소설 속에서 어린 왕자처럼 지구를 여행하다 우주로 돌아갈 겁니다. 소설 속에서 어린 왕자는 1년 동안 지구를 여행하다가 다시 또 우주로 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웃으면서 떠났습니다. 물론 소설 속에서는
몸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육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뱀에 물려 죽는 그런 게 나오긴 하지만요. 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지구를 최소 수십 년 이상 여행하다가 결국은 다 놓고 떠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비록 우리 몸은 우주에서 와서 우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정말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다음 손녀들,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지구를 떠나 지구와 비슷한 행성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다른 외계인들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곳은 없습니다. 달이나 화성이 결코 지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은 2025년 아르테미스 3호를 달에 착륙시켜가지고 거기에 기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 스페이스X의 CEO 앨런 머스크는 스타쉽이라고 하는 100명 이상 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어서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인구 100만이 탈 수 있는 화성의 식민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의 가장 험한 오지도 달이나 화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에요. 달은 공기가 없죠? 더 해가 비치는 쪽은 온도가 150도가 넘어갑니다. 반대쪽은 영하 150도 이하로 추워요. 태양에서 오는 모든 방사능을 그냥 다 내쬐고 있습니다. 화성도 마찬가지죠. 화성의 평균 기온은 영하 63도입니다. 공기가 거의 없어요. 지구의 1%밖에 안 되는데 거의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거의 진공과 비슷한 상태예요. 역시 태양에서 오는 방사능이 그냥 다 표면까지 내리쬐입니다. 생명체가 살기는 정말 힘든 곳이에요. 지구의 가장 오지 남극 대륙에 가더라도 추운 건 있지만 우리가 호흡은 할 수 있어요. 춥더라도 화성보다는 따뜻해요. 달보다는 훨씬 따뜻하고요. 그죠? 자, 91세 우주 여행을 한 스타트rek의 선장 스타트rek의 쿼크 선장 윌리엄 셰트라는 분이죠. 이분이 2021년에 우주 여행을 하고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를 굉장히 동경했던 분이고 그런 분이 우주는 어떤 신비도 장엄한 경외심도 없었다. 마치 장례식장을 보는 것 같았다. 우주선을 타고 나가가지고 지구 외곽에서 우주를 바라보니까 깜깜한 이 우주, 거의 칠흑 같은 암흑과 죽음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고개 돌려서 지구를 봤더니만 지구만이 아름다운 생명이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지구와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비단 윌리엄 셰트너뿐만이 아니라 우주에 나갔다 온 우주인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지구, 생명체가 살 수 있고 지금까지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 왔습니다. 이 과학 문명을 조금만 더 유지한다면 정말 우리가 항상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소중함을 아직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밤도 우리는 별을 봅니다. 그리고 지구에 태어난 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하셔야 될 겁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는 이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조금 이제 격하게 말씀드린 것도 있었는데, 이 별을 통해 우주를 보다 보면 정말 이 태양계가 얼마나 소중한 곳이고, 우리가 지구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정말 이 과학 문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발달하기 어려운 것인가. 자, 우주 빅뱅 이후에 90억 년 이후에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다시 또 수십억 년이 지나서 이 지구에 현재 문명이 온 거예요. 이 문명을 조금만 더 유지시킬 수 있다면 인류가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해서 멸망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문명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싸우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것이 제가 별을 보면서 느꼈던 이유이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는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이런 옛날 우리 조상들도 별자리를 통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별들을 보면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모습들 또는 수억 년 전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과거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지구가 어떻게 태양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또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좀 말이 길었죠.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별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충격으로 천문과학관에 보내드린 과학에 대한 특별 강연, 오늘은 우리는 왜 별을 보는가였습니다. 자, 또 한번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만나뵙겠습니다. 다음 달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충주고로 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